네, 안녕하세요. 토요과학 강연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최지은입니다. 토요과학 강연은 국내 우수과학자의 연구 동향을 듣고 연구 및 진로와 관련하여 질문할 수 있는 소통형 과학 강연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셨는데요. 접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무엇일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세포입니다. 작은 단위를 연구할 때 현미경을 이용하여 연구가 보통 진행되어 왔는데요. 세포의 연구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과학이 의학과 생물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이혜옥 교수님은 현재 가톨릭대학교에서 근무 중이시며 최근 연구로는 폐암의 단위세포 유전체 분석과 암 미세 환경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이혜옥 교수님을 모셔볼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기 교수님 댓글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공소님이. 남자 네, 김민영 님도 인사해 주셨어요. 공소님, 김민영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인가 봐요. 학번도 앞에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교수님, 오늘 빅데이터를 품은 세포지도라는 주제를 갖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세포지도, 제 몸이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 몸이 지도로 네. 표현이 되는 건가요? 그게 목표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게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되게 생소해서 모든 분들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오늘 강연을 통해서 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그리고 세포 지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네.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전에 질문들이 이런 걸 어떻게 연구하는지 많은 질문들이 왔는데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를 품은 세포지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빅데이터를 품은 세포지도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이 분야를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첫 화면에 이 데이터로 그려낸 이제 세포지도 하나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체는 아니고 이건 사실 폐암을 그려낸 것입니다. 이 폐암에 있는 데이터에 다양한 세포들이 하나의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건 대략 한 20만 개를 가지고 찍어낸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혀진 색은 저희가 가짜로, 수도 컬러라고 가짜로 입혀놓은 걸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이 군집은 T세포라는 면역세포고 빨간색으로 표현해낸 거는 지금 폐암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2차원적으로 여러분이 쉽게 어떤 세포가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해낸 지도가 되겠고 사실 이 그림만으로는 많은 정보를 알 수는 없죠. 근데 눈으로 이제 몇 종류의 세포가 있는지 뭐 시각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질 것이고 이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행을 해볼까요? 네. 제가 이제 본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용어는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이제 다 들어봤던 용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는 생명체를 이루는 이제 기본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포막 그 안에 이제 핵이 들어 있어서 유전 정보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거는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물질, 우리가 유전체라고 부르죠. 이 지노움이라는 것은 한 생명체의 완전한 유전 정보의 총합 을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DNA에 저장되어 있고 요즘 문제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일부 바이러스는 RNA에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합 유전 정보가 있고 이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몇 단계를 거쳐서 단백질이라는 걸 만들어서 단백질이 실제로 우리 세포를 만들고 몸의 대부분을 구성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중간 산물이 필요합니다. 중간 산물이 바로 RNA라는 물질이 되겠고 RNA로 DNA 정보를에서부터 바꿔주는 과정이 바로 전사 과정입니다. 그리고 전사체라고 하는 것은 발현된 모든 RNA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우리 몸에 이제 기능을 하는 단백질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 있는 산물로 유전 정보를 해독하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트랜스크립톰을 가지고 세포 지도를 그려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요? 전사 유전체, 트랜스 게놈이라고 하셨죠, 방금. 그렇죠. 그래서 유전체는 제가 주로 쓰는 지놈, 그리고 여기 접속하신 여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게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지놈, 게놈. 그래서 이제 유전체의 총합 같은 거고, 트랜스크립톰 같은 경우는 트랜스크립션이 된 RNA의 전체를 부르는 말. 단백질이라고 하면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프로티옴이라고 네. 부르죠. 굉장히 이제 총합. 단백질. 그렇죠. 그렇게 이제 불러주는 용어가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포함한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오늘 강연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여러분이 세포라는 걸 들어봤을 때 오히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데이터 과학보다는 이런 그림이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염색을 해놓은 건데요. 폐의 사진입니다. 네. 여기 옆에 사회자 선생님 딱 보고 이제 폐포 쪽 아닌가요? 네. 하고 아까 리허설 때 리허설 때 그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기 지금 빨간색 그림이 이제 폐이면 네. 그 주변에 네. 그 폐포르가 뒷 배경인 거죠? 네, 뒷 배경은 요 말단 쪽에 아주 작은 부분이겠죠. 그 부분을 이제 커팅을 해서 섹션을 해서 염색약으로 이렇게 세포 핵이 좀 더 진하게 염색이 되도록 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만 보셔도 핵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 걸 보실 수가 있죠. 큰 거, 작은 거, 뭐 네. 동그란 거. 그리고 이제 폐포를 구성하는 그 뭐 이제 AT1, AT2 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뮨 셀들도 좀 들어가 있고 이 그림만으로는 제가 아는 척 얘기를 하지만 저도 사실 이 사진만으로는 잘 특별히 어떤 세포인지 좀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세포의 모양 그리고 이제 폐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정의된 게 대략 우리 몸에는 210가지 정도 세포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210가지의 세포. 네, 생각보다 되게 적죠. 네. 어떻게 보면 종류는. 그러니까 이거를 종류는, 네.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 숫자는 37조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은 유튜브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아니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셌나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예전에 그 어쨌든 라이프 그쪽 잡지에서 한번 이제 알아본 게 이제 계산한 거라고 해요. 사람이 이제 일반적인 몸무게, 뭐 볼륨, 거기서 세포의 크기, 모양 뭐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대략 37쪽이지 제 생각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아래쪽 위쪽 한 100 레인지는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대략 사람에 이 정도. 따라. 사람에 따라서 아주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람 따라 차이가 나는 건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요거를 추정을 해냈을 때 에러 범위가 꽤 될 것 같기는 해요. 저기 댓글 보시면 식투님께서 네. 제가 아는 세포 종류는 3종류 있대요. 뇌세포 뭐 이렇게 알고 계시나 봐요. 그렇죠. 근데 210가지. 네. 아까 전에 되게 적다고 생각했지만 또 저희가 아는 세포보다는 어마어마한 수네요. 뭐 굉장히 미세하게 저희가 이제 세포를 생각해 볼 일은 별로 없는데 210가지지만 또 210가지 안에는 그 안에서 또 막 다른 세포들이 있을 건 거고 그동안은 이 210가지 세포라는 거를 이렇게 어떤 모양이냐, 어디에 있느냐 아니면 또 지금 여러 해 동안 뭐 수백 년 동안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죠.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느냐. 그런 거를 기반으로 이 정도였는데 이제 오늘 이제 데이터로 트랜스크립톰이라는 걸로 세포를 보면은 이게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고 정상인에서 뭐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쪽으로 넘어가는 거가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린 건 거고 여기서 이제 지놈 제가 트랜스크립톰 얘기를 했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이 우리는 다 이제 수정란에서 세포 하나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 세포 하나하나는 우리 몸을 구성을 할 수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23쌍의
그 크로모솜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렇게 리본 모양의 표현을 이제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 크로모솜이라는 거는 DNA가 꼬물꼬물 뭉쳐서 이제 이루는 구조인데 그 안에는 2만 개 이상의 유전자가 들어있고 유전자라는 거는 보통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유닛입니다. 네. 근데 이 또 지놈에는 유전자가 차지하는 그 영역은 전체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요. 나머지는 유전자를 또 조절을 하는 영역이에요. 아직 미지의 세계예요. 많이 밝혀지지 않은. 어쨌든 우리 세포는 전부 다 이 지놈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생명 현상을 지속하게 하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또 생각해 보면 세포는 또 다 다르잖아요. 네. 여기 피부 세포, 혈액 세포 네. 다 다르게 생겼는데 그렇게 다른 게 구현을 하는 정보 자체는 이 안에 들어있지만 그 정보가 해독되는 거는 차이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각각의 세포는.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진에 대한 생각은 요즘 워낙 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들어보셨을 텐데 세포에서 이 유전자가 해독되는 부분을 생각할 때는 조금은 다른 각도인 것 같아요.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아 때의 그 초기 세포는 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세포를 맞아요. 갖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 줄기세포 얘기 많이 네. 들어보셨죠? 네, 안 그래도 들어보면서 배아줄기세포 네, 그런 이런 것도 걸 있고, 그렇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배아줄기세포를 이게 이 내용과는 조금 별개일 수도 있는데 출산할 때 배아줄기세포를 저장하겠습니까?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배아줄기세포는 아니고 아, 저희 네. 제대열에 있는 아, 거기도 제대열. 줄기세포. 그래서 네, 그거는 제대열이었습니다. 네, 그 죄송합니다. 배아줄기는 정말 우리가 뭐라고 부를 때 토티포턴트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아. 줄기세포가 있고 줄기세포지만 조금씩은 능력이 이제 떨어지면서 그렇지만 네. 대부분의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대혈에 있는 세포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유명한 양 돌리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네. 저희 체세포 그 피부에서 뜯어낸 세포나 이런 걸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빨리 늙는다. 이제 그 유명한 양 돌리도 늙어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셔서 네.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좀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 물질은 가지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 전지전능한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된 이 세포가 막 분열을 하잖아요. 분열을 하고 처음에는 이런 우리 몸의 형태를 이루고 있지도 않죠. 네. 애들이 분열을 하면서 다양한 세포를 만들어내는 건 거예요. 이제 네. 조금 더 그런 능력치는 잃어버리지만 조금 더 기능을 할 수 있는 뭐 신장에서는 그 물을 다시 흡수하고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세포가 만들어지고 뭐 백혈구처럼 싸우는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런 다양한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 정보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저기 댓글 한번 똑똑 과학상자님께서 없기를 바라야죠. 제대열을 그죠? 올려놨는데 쓸 일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들이 지금 고3인데 저희 아들 제대열도 올려놨는데 다시 안 찾아봤고 보통은 10년 계약이어가지고 안 쓰는데 사실 현재로는 쓸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게 좋겠죠. 맞아요. 큰 일이 있을 때 그걸 네, 사용하려고 했었던 그런데 거니까. 아마 그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을 하면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자꾸 다른 데로 튀는 것 같기는 네, 해요. 죄송해요. 주제는 아니지만 치매 뭐 이런 것들 연구도 하고 하면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세포를 분화할 수 있는 내 것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쓸 수 있는 활용도가 좀 더 증가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현재로서는 쓸 일이 없는 게 훨씬 좋다라고 네, 그럼 다음 강의 네.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지놈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 이제 게놈 프로젝트 아니면 휴먼 지놈 프로젝트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몸에 있는 32억 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염기쌍의 서열을 밝히는 프로젝트입니다. 갑자기 뭐 DNA 얘기하다가 뉴클레오타이드는 새로운 건데 그건 아니고요. DNA가 구조가 디옥시라이보 뉴클레익 애시드여가지고 DNA도 이제 화학 구조잖아요. 이게 긴 체인을 형성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체인에는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종류가 A, G, C, T 4가지 종류가 있고요. 아데닌, 뭐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혹은 타이민이라고 부르는 4가지 종류가 있고
AGCT 4개를 가지고 32억 개의 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생명체가 굉장히 컴퓨터스럽죠. 네. 저도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걸로 우리의 유전 정보가 코딩이 되어 있는 건 0과 거예요. 1로 컴퓨터가 그렇죠. 컴퓨터 네. 언어라면 네. 인간의 몸 언어는 AGCT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을 어쨌든 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2003년에 완료가 사실 선언이 됐어요. 미국에서 이제 에너지성과 보건성 이 주로 서포트를 했고 8개국이 참여를 한 인터내셔널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는 참여를 그때 안 했는지 못 했는지 이제 그런 상태로 서열을 다 밝혀가지고 그게 지금 참조 유전체로 이제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이게 특정 개인은 아니고 12명의 익명의 그 기증자의 이제 DNA를 가지고 시퀀스가 완료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 궁금하면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잘 해놔서 이제 미국 사이트지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설명한 이제 유전 물질이 이렇게 컴팩트한 크로모솜이라고 보여지는 구조는 이제 특정 세포의 어떤 사이클 시계에만 보여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거를 파헤쳐 보면 DNA가 꼬불꼬불 엄청나게 이제 꽁꽁 묶여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전사 그리고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0년 전에 DNA 정보를 얻었던 방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DNA는 엄청 길어요. 이제 아까 32빌리언이었는데 사람 DNA 뭉치 엄청 긴 거를 좀 크게 잘라냅니다. 그래서 이제 100 라이브러리라는 걸 만들어서 요거는 또 이제 어쨌든 다시 뭐 증폭을 하고 하는 게 가능한데 그때 시퀀싱 기술은 이거를 한꺼번에 다 서열을 읽을 수는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300개나 800개 정도를 읽을 수 있어서 근데 여기 또 잘라낸 것의 끝자락에 순서는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네. 겹치는 부분을 가지고 큰 순서를 알아내는 건 거예요. 약간 레고 같은 그런 건 거죠. 그리고 요 좀 큰 조각을 더 토막을 내서 요거를 시퀀싱하는 기술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읽어내면 이거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년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 시퀀스를 워킹하는 방식으로 알아냈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1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했고 요즘 DNA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게 제가 특정 회사 거를 가지고 와서 조금의 이제 차이는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만 이게 예전에 그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은 그 DNA를 이루는 구조물질을 넣어두고 AGCT에 해당하는 걸 넣어주고 그 각각에는 이제 서로 다른 형광물질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뭐 A가 DNA 안으로 들어가려면 뭐 DATP 이런 거여야 되는데 DDATP라고 조금 변형을 하면 화학 반응이 끝나버리게 돼 있어요. DNA가 더 이상 길게 늘어나지 못하고 확 끝나버립니다. 짧은 DNA가 맨 처음에 끝난 DNA가 A, 두 번째 끝난 DNA가 제가 사실 안 보여요. 근데 빨간색 뭔지 안 보이는데 굳이 몰라도 될 것 같아요. T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알아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DNA를 다 토막을 냅니다. 물론 중간 과정에 약간의 뭔가 프로세싱이 있긴 하지만 지금 4천만 개 이상의 스팟에서 이 리액션이 동시다발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형광이 탁 뜨잖아요. 그럼 카메라가 찰칵 찍으면서 그걸 다 디지털 정보로 저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여기서 한번 일어나가지고 이 이미지 찍었잖아요. 다 씻어내요. 다시 들어가서 화학 반응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화학적인 그런 기술의 발전, 또 그걸 가능하게 한 장비의 발전, 그 다음에 사실 이미징 기법의 발전. 이 4천만 스팟을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찍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그 조각들을 이번에는 이제 한꺼번에 하는 기술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거를 그때는 이제 차세대 시퀀싱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었는데 지금은 이거랑 또 다른 기술이 개발이 돼서 이 넥스트는 좀 주의해야 할 용어인 것 같아요. 지금은 세컨 제너레이션입니다. 이제 아마도 서드 제너레이션이 나올 거고 아직까지는 이 세컨 제너레이션이 주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서드나 포스에 해야겠죠? 아, 네. 좋은 투자 정보까지.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토막난 DNA의 정보를 얻었어요. 다 토막 정보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DNA 순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13년간 걸려서 만든 창조 유전체라는 게 만들어졌죠. 네. 여기에 매핑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이에요. 여기 같은 유사한 시퀀스를 가진 애들을 찾아가서 이 조각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쫙 매핑을 합니다. 네. 컴퓨터 기반 기술 또 무지하게 많이 발전했어요. 이거 하면서 알고리즘 개발도 많이 됐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이제 매핑을 하느냐, 빠르게 매핑을 하느냐. 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의 총합으로 예전에는 13년에 그 한 세트를 완성을 하는데 13년 3조 원 들었는데 지금 일주일 안에 할 수 있고 100만 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와우.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면은 맡겨가지고서는 홀 지놈 시퀀싱이라는 거 하실 수 있어요. 100만 원이라. 100만 원이요. 저건 조금 제가 싸게 부른 건 거고. 근데 그것도 정보를 얼마나 자세히 읽느냐에 따라서 더 들 수도 있고 조금 더 대충 읽으면은 더 저렴하게도 됩니다. 다만 그거를 이제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아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서 나는 일단 한번 보내봐야겠다라고 해도 이제 해독을 하는 부분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여기서 사전 질문 여기 한번 말씀드려도 되나요? 다음 네. 슬라이드에 나오나요? 사전 질문 부분은 3번. 모든 세포에 대한 네, 요미님하고 정정당당 대한민국 만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인간의 모든 세포에 대한 유전 지도는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게 이제 유전 지도, 유전 정보를 13년에 걸쳐서 네. 우리가 이거를 알아냈다면 지금은 일주일 그렇죠. 알아낼 네.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릴 거랑은 조금은 결을 달리해요. 이거는 저희가 부모님께서 받은 그 유전 정보, 유전 물질, 개인별로도 조금씩은 다른, 그렇지만 또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이 다르겠어요. 별로 안 달라요. 어쨌든 그 정보에 대한 말씀이고, 세포는 그 우리 수정란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하나의 정보인데, 그게 아까 이제 모양새로 봤을 때는 210가지 세포가 거기에서 유전 정보를 서로 다르게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 요거랑은 관계가 있지만 조금은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아마 강연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그거는 이제 유전 정보입니다. 유전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세포마다 있는 거고, 이게 실제로 우리 세포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로 바꿔줘야 되는데 중간 매개물이 전사체고, 이 전사체에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사실 주변에 어떤 세포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 물질을 활용을 해서 세포들이 서로 조금은 꽤 많이 전사체가 다른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얘들은 같은 유전 물질을 공유를 하죠. 지금 최지훈 선생님의 세포 네. 그 피부에서 뜯어난 세포랑 혈액 세포랑 다른 유전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유전 정보 안에는 아마도 이렇게 서로 다른 세포로 분화할 때 다른 전사체를 만들어라 하는 정보도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숨어 있는 지놈의 단지 1%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전자를 만들고 나머지는 조절에 관여하는 영역인데, 그런 영역들이 세포에 따라서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부분을 추출해라 라고 하는 조절 부분도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기 조금 네. 긴 질문은 이따가 추후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세포에 나오는 정보는 그 부모님께 이제 전달받은 유전 물질을 결국은 이제 우리 몸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세포에서 이 정보는 어떻게 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장비 중에 하나에서 세포를 하나하나씩 집어낸 장비입니다. 이제 세포 사진이 되겠고요. 장비에 따라서 기술에 따라서 이 세포를 완전히 이것처럼 분리를 해내서 RNA를 뽑은 다음에 시퀀싱을, RNA라는 물질은 시퀀스를 아까 DNA처럼 알기 위해서 DNA 형태로 바꿔주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테크놀로지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RNA도 서열 정보가 중요하고
어떤 유전자에서 나온 RNA냐 이런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까 시퀀싱 기법으로 알아낼 수가 있고 결국 요 RNA를 DNA 형태로 받아서 시퀀싱을 하면 이 세포에 들어있는 RNA의 종류와 수량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최지훈 선생님을 통째로 갈아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벌써 갈린 느낌이에요.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37쪽의 세포 가로축 네. 210까지 그다음에 370. 네, 하지만 숫자로는 세포. 거기에 2만 개의 유전자 매트릭스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엑셀 파일 못 열어봅니다. 여러분 그 컴퓨터에서. 그리고 이 세포마다 세포 1번, 2번마다 되게 고유한 전사체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유명한 유전자들을 몇 개 넣었고 안젤리나 졸리는 아마 BRCA2가 아니라 BRCA1 돌연변이가 있는 그런 가족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쩌다 보니 제가 예를 들어서 집어넣은 유전자가 다 암과 관련된 유전자이네요. 그래서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이론적인 거고 제가 어찌 감히 통째로 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보가 이렇게 이제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얻지는 않지만 정보가 뭐 질병 상태, 정상 상태, 젊은 경우, 늙은 경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사실은 데이터는 더 커질 수도 있어요. 포텐셜이.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쉽게 생각하면 이 엑셀 차트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우와 그러면은 아까 여러분 다 홀 지놈 시퀀싱 해서 본인 유전자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어야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사실 어렵겠죠. 지금 보면은 여기 최지훈 선생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37쪽에 그러니까 세포가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여전히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건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고 해독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세포 지도라고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갈려진 제 폐포가 여기 그려져 있는 건가요? 폐 지도가? 지금 일단은 아니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 정상인 게 없어서 이거는 폐암 세포 지도여가지고 여기에 이제 빨간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던 세포는 이 조직 공간 안에 존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했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공간 안에서 표현을 해내준 것이죠. 물론 세포는 혼자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무척 중요해요. 이 정보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앵글인 거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또 굉장히 많은 건 거죠. 그리고 오늘 얘기는 안 하지만 얘와 얘를 연결하는 게 또 굉장히 필요한 그런 그 학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략 이렇게 해서 세포 지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대충 설명이 되었나요? 네. 근데 교수님의 전공이 점점 궁금한데 이제 쭉 생물학만 하신 건가요? 그렇죠. 데이터 과학이나 이쪽 네, 컴퓨터 과학. 저는 지금 뭐 여기서도 고백할 수 있고 많이 하지만 저는 컴퓨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석하고 하는 거는 저도 배워가고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박사님들과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오히려 생물학적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하면서 이제 해석하고 이제 해독하는 건 거죠. 저는 이제 해석을 많이 하고 해독하는 부분은 저도 이제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전 질문에서 달령님께서 네. 컴퓨터 공학과 인간 세포를 연결할 수 있는 전공은 무엇일까요? 이랬는데 이렇게 모여져 있는 전공은 없는 거죠? 이게 제가 사실 원하는 그런, 저는 대학원생이 신입생이 왔으면 좋겠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바이올로지를 복수 전공한 복수 전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면은 지금 요즘에 옛날보다 복수 전공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컴퓨터나 수학적 아니면 통계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하지만 이제 바이오에도 생소하지 않은 그냥 또 나중에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깊이가 있기가 좀 어려워요. 나중에 하기도 해요. 많이 그렇게도 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두 가지 능력이 다 필요하고 근데 이제 컴퓨터 공학적 능력이 훨씬 강하다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을 해내줄 것이냐. 지금 저는 이제 그냥 세계 지도로 표현을 해보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고, 일본은 누가 무슨 지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각각 지도를 만들었어요. 네, 나라별로 만들죠. 나라별로 만들었어요. 세계 지도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그걸 붙여놓으면 될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네. 뭔가 서로 통일을 된 기준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네. 그거를 어떻게 데이터를 통합할 것인가, 이런 분야 쪽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하게 되겠죠. 컴퓨터가 훨씬 강한 경우는 세포에 대해서 아주 많이 모르더라도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만들어졌던 데이터를 문제없이 훨씬 실제적인 사실에 적합하게 표현을 해내려면 어떤 수학 공식을 이용을 하고 어떤 모델링을 할 것인가, 이런 게 훨씬 컴퓨터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훨씬 더 강할 것이고, 하지만 무엇이 필요한가 부분은 이제 바이오를 한 사람들이 훨씬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야를 같이 알고 있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협업을 통해서 많이 네. 진행이 되게 되죠. 네, 대충 네. 대답이 네, 되네요. 충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이렇게 그린다. 그래서 강연 내용은 이게 거의 뭐 끝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더 보여드릴 게 있지만, 네. 세포 지도가 무엇이냐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세포를 바라볼 수도 있구나라는 게 네. 저의 가장 중요한,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낸다면 그 부분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럼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뭘 그렸느냐라는 거를 그냥 얘를 보면서 저런 것도 그리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건강인의 참조 세포 지도도 많이 그리고 있고, 질병 상태의 세포 지도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논문으로 작년이랑 이제 올해 나온 논문들을 몇 개를 따가지고 왔는데, 네. 요거는 인간 심장 세포 지도로 이제 심장 부분의 세포를 분리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지금 세포별로 그 RNA 전사체를 시퀀싱을 해서 얻은 정보 값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로, 데이터 지도로 표현을 해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견된 세포 타입이, 이게 점 하나가 여기도 세포고요. 네. 세포는 우리 몸에 굉장히 많지만 이게 또 굉장히 유사한 세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이것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에서도 조금 다른 것들이 발견이 되지만, 크게는 뭐 이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 그 심장을 이루는 세포들을 이제 그려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쭉 몇 개는 그냥 정말 이런 그림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의 간세포를 분리를 해서 또 이 데이터로 표현을 해내본 그런 이제 논문이 되겠고요. 요거는 인간 뇌세포 지도인데, 아까 뇌세포만 알고 있다라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아마 세포 종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포 종류를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이 종류, 저 색깔별로 종류를 나눌 수도 있지만,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세포 하나하나가 또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뭐 세포 하나하나가 다 다른 종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류라는 거를, 세포 타입, 셀 타입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도 좀 약간 애매한 경계선이긴 한데, 뉴런은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뉴런이 있어서 지금 이 정도를 표현을 해냈지만, 이 안에서도 굉장히 서로 다른 뉴런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X축과 Y축으로 네. 2차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네. 여기 김MJ님께서 점들의 위치가 네. 실제로 분포하고 있는 위치인지 여쭤봤어요. 지금 아까 제가 그림, 네. 제가 그린 대충 그린 그림과 이제 옆에 놓고 보여드렸는데, 그것과는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이 세포들의 유사도를, 아까 그 RNA가 쭉 2만 개가 발현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그 패턴의 유사도를 가지고 그려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심장에서의 위치와 이 세포들의 위치를 코디네이트 시키는 그런 분야 연구도 요즘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아까 쉽게 생각했을 때 가로축이 세포, 세로축이 유전자라고 네. 엄청 많은 세포의 정보를 얻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포마다 RNA를 시퀀싱을 할 때
DNA 바코드를 붙여요. 그러니까 한 세포는 똑같은 바코드를 갖도록 시퀀싱 할 때 만들어준 다음에 그걸 시퀀싱을 하면 어느 세포에서 왔는지 알게 되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 때는 그 세포 바코드, 셀 바코드를 활용을 하는데 심장에서 어느 위치에서 왔느냐는 저희가 위치 바코드를 만들어요. 심장이 여기 잘라놨다라고 하면은 잘린 심장 요 위치에다 그 바코드를 심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심장이 생긴 모양의 축의 표현이 되는 건 거죠. 그런 걸로도 요즘 이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고급 정보가 되는 건 거죠. 네. 뇌세포 지도, 요거는 폐세포 지도. 이게 연구자들마다 보면은 약간 그림 실력, 이게 뭐 컴퓨터가 그려내는 거지만 코드를 넣는 건데 그림 실력이 좀 달라요. 이것도 좀 예쁜 게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네, 요거는 색깔이. 이분들이 제 말을 들을 일은 없겠지만 요건 좀 덜 예뻐요. 네, 그러면은 네. 보통 이 지도에 표현되는 법례도 함께 네. 들어가 있겠네요. 이 지도에 포함되는 병례 정보 네. 말이죠. 이 색깔의 뭐 네, 세포는 네, 네. 뭐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색도 굉장히 다양하게 크게 묶을 수도 있겠고, 뭐 혈액 세포는 전체적으로 같은 색을 입힐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혈액 세포 내에서도 뭐 호상구, 호중구, T세포, B세포 다르게 표현을 해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또 뭐 T세포 중에서도 바이러스를 잘 잡는 세포, 뭐 사이토카인이라는 걸 많이 내는 세포 이렇게 또 다르게 색을 입힐 연구자가 수도 있어요. 그룹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법례가 다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달라지고 하지만 그거를 주관적 요소보다는 좀 더 이제 객관적 요소로 설명을 해내면 이 세포가 이제 어떻게 움직인다 뭐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관심이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기존에 알려진 현미경적으로 알려진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구분을 해냅니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이제 각각 나라별 지도를 만든 다음에 세계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사람은 아직 거기까지 좀 덜 갔고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지만 이제 생쥐의 다중장기 세포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된 요 다중장기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얻었고 걔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지금 2차원적으로 표현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를 이루는 거를 표현을 해냈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 세포 지도도 그 전체 빠뜨리는 셀 타입 없이 네. 이런 지도를 그려내서 그거를 이제 참조 지도로 활용을 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참조 지도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인데 질병 상태의 세포 지도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나온 논문인데요. 이거는 코로나 환자 세포 지도를 출판을 한 그런 논문입니다. 미국 그룹에서 진행이 됐고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하신 분들의 이제 시신 기증을 받아서 이 세포 지도를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영향을 1차적으로 끼치는 게 폐죠. 네. 그래서 이제 폐에 이제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이 이런 이 질병에 더 취약하고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폐가 또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 망가진 게 어떤 형태로 망가졌는지를 보면 그거를 이제 치료제를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얻을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세포 지도를 만들어냈던 그 장기는 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또 다른 몇 개의 장기는 포함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 과정이 굉장히 수월하다면 대부분의 장기를 했겠지만 이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이제 세포들을 건강하게 빠른 시간 안에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다 진행이 되는 게 아까 37조개를 한다 했지만 그게 정말 통으로 얻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부 이제 데이터를 얻어내는 게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던 이제 폐 부분의 세포 지도만 여기 표현을 해낸 건 거고 이제 여기에 이제 폐의 세포 타입들에 따라서 여기는 컬러를 입혀놨습니다.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참조, 건강인과 코로나 환자 거를 이제 같이 표현을 해내 놓은 것이고, 이 안에는 건강인의 여기 이제 폐는 결국 산소가 공급되는 장소인데요. 그 가스 익스체인지가 일어날 때 이제 필요한 그 기능을 하는 세포가 이제 알비올라 타입 2셀이라고 해서 요 AT2셀이라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래서 요 AT2셀에 해당하는 세포를 가지고 정상인과 이제 코로나 환자 중에서도 이제 중증 환자죠.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 부분은 여기 모식도로 표현을 해냈는데 이 AT2셀이 많이 사라져 있어요. 그거는 뭐 이 데이터를 보지 않더라도 이미 알려진 내용이에요. AT2셀이 많이 사라져 있고 그러면은 그런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 몸은 그걸 또 이제 보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그려진 모식도는 그게 일반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세포 타입이 이제 분할을 거쳐서 이제 AT2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코로나 환자에서는 이게 좀 망가져 있고 원래는 이렇게 직접 만들지 않는 다른 타입의 세포가 이 AT2를 채워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질문 중에 왜 신약 개발 뭐 이런 네. 질문도 있었잖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쪽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라는 부분을 좀 타겟해서 이제 약물 개발을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기초적인 우리 세포가 어떻게 기능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부분이 이상해지느냐를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타겟해서 이 부분을 겨냥해서 신약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정보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는 거의 다 끝났어요.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이제 폐암 연구 내용을 일부 가지고 왔는데 저희는 작년에 이제 폐암 세포 지도의 일부를 이제 그 논문에 냈습니다. 그래서 요 세포 지도만 간단히 살펴보면 저희가 주로 봤던 거는 이게 T렁이라고 써져 있는 게 튜머렁이에요. 이게 수술을 통해서 떼어낸 초기 폐암이 되겠고요. 이 암 조직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부분에 정상에 가까운 이제 노말렁도 같이 지도를 만들었고 말기암 쪽에 그 생검 조직을 가지고도 지도를 만들어서 세포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저희가 비교를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튜머에 있는 그 T세포는 이제 면역세포인데 T세포가 좀 더 이제 파란색 세포가 T세포고 면역세포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페인팅을 넣었고요. 이 세포가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여기에 또 그 혈관을 이루는 세포도 시퀀싱이 되었는데 이 혈관을 이루는 세포는 암이 살아갈 때 얘네들도 에너지랑 뭐 산소랑 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공급을 받는 사슬을 이제 끊어주거나 하는 것들을 하면은 이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패스웨이라고 하나 그런 경로들이 있게 되는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 데이터는 세포들을 저희가 20만 개를 한 다음에 그 세포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지를 유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추예요. 진짜 상호작용하는지 우리는 본 적이 없고 그냥 뭐 되게 여기서는 이제 또 면역세포의 일종인 매크로페이지랑 엔도셀리알 셀이 이제 혈관세포인데 두 개의 그 전사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를 추론을 했고 인터랙션을 매개를 하는 상호작용을 매개를 하는 몰레큘들이 뭔지를 추론을 했어요. 그 데이터로부터. 그러면 그 상호작용을 하는 요 몰레큘을 대상으로 약물 개발을 이제 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초기 단계고 이게 넘어야 할 산이 신약 개발 쪽으로 가면 정말 많아요. 그 후로도 진행될 그렇죠. 연구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포 지도는 이런 정보를 사실 너무 많이 주기는 해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정말 좋은 정보일지는 또 한 번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지만 기본 정보를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포의 변화를 가지고 이 질병이 이런 변화도 있었나? 이 질병이 이런 이제 몰레큘, 그러니까 단백질도 변화를 시켰나? 이런 것도 약물 개발을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을 열어주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여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생명체의 이제 기본 단위인 세포 연구에 데이터 과학이 사용되는 예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과학이 사용되는 경우는 훨씬 더 이제 많이 증가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잘 아는 것과 근데 아까 시퀀싱 또 제가 장비, 케미스트리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능하게 된 그 기저에는 사실 그런 장비, 케미스트리의 개발이 진짜 중요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융합돼서 이제 이런 이 생물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건데 어쨌든 이 분야에 한정을 하면 미래 이제 컴퓨터 생명과학자 혹은 컴퓨터 의과학자가 여러분 중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내용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실시간 질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이제 잠시 실시간 질문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실시간 질문을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질문으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중간중간 교수님도 여기 채팅창에 올라온 거 확인하셨죠? 네, 봤습니다. 아주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식스 S님께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DNA 유전자병 검사하는 것도 유사한 내용인 건가요? 이런 질문을 조금은 해주셨어요. 다른 축이 되겠어요. 지금 제가 DNA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같은 DNA를 가졌지만 저는 이제 제 세포는 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신경세포냐 혈액세포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다른 전사체를 가지게 되는 건 거거든요. 네. 건강검진 받을 때는 저의 DNA 중에 병을 네. 일으키는 요소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는 건 거고요. 세포에서 RNA를 본 거는 세포가 이제 기능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보는 부분이라 조금은 다른데 RNA도 문제가 되는 DNA 정보로부터 RNA가 만들어져서 기능을 잘 못해서 예를 들면 제가 아니, 이거는 이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치매 유전자를 가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유전자 중에 그러니까 이거 그냥 얘기하면 되네. 제가 그게 아니라 굉장히 눈이 예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좋습니다. 있는데 그 이해입니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발현이 눈이 예뻐지려면 RNA를 통해서 그 정보가 전사가 되고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RNA에도 그 값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이렇게
그런 이제 결국은 질병의 차이가 되는 건 거죠. 그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RNA로 검사를 하는 거는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RNA는 DNA 중에 일부가 전세되는 거를 또 기술적인 이유로 100% 잡아내지는 못하는, 좀 더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다른 세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부분이라 포커스가 조금 달라서 DNA 정보값이 RNA에 분명 나타나는데 이제 검사 내용이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의 포커스는 살짝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유전자병 검사하는 게 결국 그건 DNA로 검사를 하지만 그게 결국 이상한 RNA로 만들고 이상한 RNA가 네. 이상한 프로테인으로 만들어져서 질병을 내게를 할 수 있거든요. 암세포가 된다든지 다른 그렇죠. 변이세포가 네. 될 수 있다는 네, 네. 걸 얘기하시는 그래서 거죠? 대상은 DNA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다 그게 RNA 단백질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건 거죠. 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도원왕님이랑 김MJ님께서 해주셨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인자가 있다고 가슴 절개 수술을 했다고, 절개인가요? 절개 수술을 했다고 들었는데, 만약 인간 세포 지도를 통해서 분석하면 질병 예방을 할 수 있나요? 유전자병에 대한 예방 차원의 치료도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미래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유전 정보가 어떤지 변화가 있는지 보는 거는 DNA로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세포 지도는 정상인의 세포가 기능을 할 때 그 보여지는 데이터를 표현을 해내는, 현재 나오는 세포 지도는 제 세포 지도와 최지원 선생님의 세포 지도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제 세포가 조금 더 노화해서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다지 이제 다르지 않은 형태의 정보값을 현재는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또 굉장히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은 조금 세포의 기능이 이제 나이 들면서 저해가 되니까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심각하게 이제 뭐 당뇨병 이랬을 때 이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으면은 뭐 질병에도 도움이 될 텐데,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이게 개별 세포만을 쫙 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질병군을 나눠서 보게 되면은 좀 그 단서를 얻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질문들이 실시간 지금 하면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H킴이랑 이제 백승현님께서 해주셨는데요. RNA를 뽑아낼 때 RNA가 파괴될 수 있나요? RNA에서도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나요? 방금 짧은 대답은 네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현재 기술로는 제가 트랜스크립통을 다 보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뭐 세포의 10%만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10%? 우리 몸의 10%. 그리고 RNA가 아주 적은 양은 잘 못 본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기술적 한계가 있고요. RNA가 기본적으로 이제 DNA가 전사가 되는 정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그런 DNA 시퀀스 상의 정보가 아니라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됐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유전 정보 자체에는 굉장히 시퀀스 스페시픽한 그 부분은 조금 덜 민감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네. 지금 네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플로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인간 세포 지도에 빅데이터를 한다면 그 기준이 되는 세포를 정해야 할 텐데, 아까 전에 연구진별로 서로 다르다고 했고요. 이때 같은 유형의 세포라고 하더라도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개인인 것 같아요. 그 차이는 얼만큼 발생될까요? 개인 차이? 이 부분이 현재 이게 제일 앞서가는 나라가 미국과 이제 유럽 컨소시엄, 영국이 주축이 된 거고, 현재 참조 세포 지도가 대부분 이제 그쪽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실 서양인의 세포 지도죠. 근데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폐 세포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 데이터를 같이 보면 면역 세포도 유사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세포가 기능적으로 뭐 동양인, 서양인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미묘한 뭐 여러 가지 대사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고, 그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요즘 이슈가 참조 세포 이제 유전체 지도가 서양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다양화해야 된다. 네. 동양인도 포함이 돼야 되고, 저희가 거기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참조 지도를 만드는 그룹이 휴먼 셀 아틀라스를 하는 그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뭐 싱가포르, 일본, 중국 여러 나라 해가지고 지금 아시안 콘소시엄도 형성이 돼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원래 시작한 웨스턴 그룹에서도 다양한 인종을 이제 포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보고되어 있지는 않고,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개별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는 현재 수준은 사실 크게 비슷할 거라고. 세포의 기능은 비슷하지만, 하지만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조금씩. 네. 확실히 저와 교수님과 제가 다른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세포는 거의 개별 인간과 인간별로 그 큰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외군요, 민트초코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세포 지도를 만든다면 그 정상 지도에 환자의 세포를 가지고 비교해서 치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게 목표인데요. 이제 그 부분, 어떤 부분이 다르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질병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클루를 줄 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신약으로 가는 거는 또 멀고 험난한 길이 있지만, 확실히 뭔가를 이제 타겟을 해야 되고, 우연히도 그 다른 점을 타겟하는 약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면 바로 링크를 시킬 수가 있겠죠. 네, 6번째 질문입니다. 백승현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세포 지도를 만들 때 DNA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RNA 전사체를 시퀀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 전에 DNA를 보통 더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유전 정보를, 변이가 있는 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고, 지금 이 부분은 직접 이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포는 다 DNA는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NA 시퀀싱 하면 세포마다 다 똑같아요. 물론 어폐가 있지만 DNA의 시퀀스 말고 다른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 DNA에서 어떤 RNA가 만들어지는가가 세포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 물질의 정보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DNA가 세포마다 다르게 해독되는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죠. 네. 이제 3가지 질문 더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3시까지 3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진성주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암 정복을 위해서 세포 지도를 완성해야 하는데 언제쯤 될지 예측하고 계신 건가요? 저도 알고 싶네요. 근데 지금 그 참조 세포 지도와 암 세포 지도, 그러니까 참조 지도 다 만들고 암 지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암은 수술 조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인 같은 경우는 기증자 내지는 이런 샘플들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정상보다는 암 조직에서 암과 좀 떨어진 세포들을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예처럼 이런 부분은 신약 개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저도 좀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를 하고 싶어서, 저는 암 환자 중에서 치료가 잘 된, 그러니까 암을 걸렸지만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예후가 있는 분들의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를 시퀀싱을 해서 그걸로 항체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오, 항체 지도를 만드시는. 항체는 우리 몸에 항체가 몇 종류나 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이론상 10에 12승계. 하지만 우리 몸에는 비세포가 10에 12승계만큼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타겟하는 건 그렇게 원대하지는 않고, 그 정말 회복이 잘 된 환자에 있는 특정 항체가 치료 항체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보고 있는 그 정보도 얘들이 줄 수가 있습니다. 2가지 질문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개를 같이 해볼게요. 예단님께서 해주셨고요. 인간 세포 지도로 신약 개발을 하면 개발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나요? 그리고 네모네모님께서 해주셨는데, 인간 세포 지도가 어떻게 데이터를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일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여러분 그 구글 링을 휴먼 셀 아틀라스라고 쳐보시고,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게 이제 그것도 국제 콘소시엄인데,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자 이제 시퀀싱 된 건 공개를 하면서 서로 과학자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전 세계 전체는 아니지만 공유를 하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는 얼마나 축적이 됐는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환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허락을 얻고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 축적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거는 척도가 아마 휴먼셀 아틀라스라는 데 들어가 보시면은 네. 그게 제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약 개발을 하면 개발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나요? 제가 일반적인 정보는 굉장히 초기 단계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빠르게 할지는 조금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쳐다볼 수 있는 윈도우가 되게 많아진 거예요. 제가 아까 항체를 만들어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이 생각을 한 3년 전쯤에 해서 지금 연구재단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한 미국 회사가 또 다른 환자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그게 지금 임상 2상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제 성공을 하면 뭐 개인적으로는 나보다 먼저 했네지만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 세포 이 데이터가 줄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데이터 형태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 딱 속도가 뭐 2배 빨라진다, 3배 빨라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다양한 그 공격 포인트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 빨라졌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빨라질지는 네.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우리 앞으로 이제 여기 생물학과 데이터 과학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더 빠르게도 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복수 전공을 한 대학원생들이 저희 랩에도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생물학을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데이터 과학까지 이제 한번 이야기 다뤄봤는데 진짜 사물을 다양하게 보는 시각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교수님 여기 실시간 질문까지 쭉 다뤄봤는데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학생들을 만난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을 만난 것 같아요. 네.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재밌고 이렇게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를 또 알게 되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대학교 학생 강의와는 확연히 많이 다르죠. 질문도 더 다양하고. 그렇죠. 그리고 대학 강의는 보통 저는 나는 내 말을 할 테니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라 라는 형태로 많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질문도 잘 안 하고 학생들. 아무래도 그렇죠. 다 생각해보면 아는 척. 제가 재밌게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또 뭐 아주 미세한 것보다는 이런 분야도 있다라는 거를 소개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해주신 이혜옥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긴 시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토요과학 강연은 6월 5일 토요일 동북아시아 사회경제 변화와 미세먼지 오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것으로 토요과학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보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